교수님이고 멘사시고 또 이런 지식체계 쓰신 분은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데, 그렇지 않아도 자녀분이 지금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 이 따님과 어릴 때 했던 팀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근데 첫째랑 둘째랑 완전히 달라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아이들이 살아간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또 대비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이런 연습들을 통해 그런 AI 시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똑똑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의 저자이시고 미국 명문대 딸을 보내신 멘사 아빠, 그리고 프로지식 탐험가이신 이시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 가지시거든요. 교수님이고 멘사시고 또 이런 지식체계 쓰신 분은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데, 그렇지 않아도 자녀분이 지금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 몇 학년인가요? 이제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어요. 이 따님과 어릴 때 했던 팀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근데 첫째랑 둘째랑 완전히 좀 달라요. 지금 진학한 진학한 아이는 첫째인데 이 친구는 뭔가 좀 집중하고 끈기 있게 이렇게 쫙 하나를 파고드는 아이. 둘째는 팍 퍼뜨리는 아이. 그래서 저는 이거 수렴형과 발산형인가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렴형 아이, 어쨌든 이 친구가 먼저 진학을 했으니 수렴형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게임 같은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이요? 게임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승부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계에서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끈기 있게 발전시키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차만 타면은 아이가 어릴 때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한 10분 정도만 가도 찡얼대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도착하냐. 방금 했는데 자기도 내비가 보이면서 그런 걸 묻잖아요. 그때 이제 항상 끝말잇기 같은 걸 했어요. 끝말잇기 진짜 많이 했는데, 끝말잇기를 하니까 그게 게임이 되잖아요. 게임이 되면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막 준비도 해오고 뭐 그러면서 어휘가 늘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듣도 보도 못하는 어휘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빠가 대답 못하는 어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 친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게임을 통한 어떤 경쟁력을 키웠는데, 이 경쟁력이 남과 하면은 그 경쟁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의 경쟁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과제 집착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붙들면 굉장히 오래 좀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런 형태의 끈기를 좀 키워줬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별거 아닌데 운전하다가 하기에 되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0분, 20분 하면은 좀 지겹기도 하는데 그거를 저도 굉장히 참고서 1시간 막 이렇게 했던 게 나름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렴형은 그렇게 하셨다고, 발산형 친구는 주로 어떤 걸 하셨나요? 놔둬야 돼요. 그냥요? 뭔가를 하자, 뭐를 해라 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그냥 놔둬서 뭐를 하자라고 했을 때 따라줘야 돼요. 근데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자기 스케줄에 아이가 맞춰서 따라오길 원하지 아이 스케줄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그렇고, 아빠 같은 경우는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그러는데, 이런 발산형 친구들은 사실은 그럴 때 신용이라도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내가 뭐 하자고 했을 때 얘는 또 튕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동기를 가졌을 때 그 동기를 조금 이렇게 같이 부어주면서 근데 이게 내가 시간이 없으면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좀 이따 하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티키타카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렇게 들어줬으니 너도 잠깐만 이따 이걸 해줘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좀 잘 먹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평소에 그냥 훈련이란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만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공부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과제 집착력을 좀 높이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멘사 출신 아빠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애들 공부 솔직히 어떻게 시키셨나요? 공부는 자기들이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공부 자기들이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책 똑똑한 아이는 전책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멘사니까 뭔가 다르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뭐가 좀 달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사실은 5Y 기법이라고 산업 현장에서도 있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기, 이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집중력. 공부에 꽂히면 공부를 쫙 파고들어서 너무 잘하는데 웬만하면 공부에 안 꽂히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그건 이제 쉬운 건 아니죠. 네, 면사 친구들은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꽂혀가지고 딱 하는데 저도 그래서 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결국 그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하고 하나 더 생각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 본질에 좀 가닿게 된다. 라는 것도 있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Y를 계속 외치지 않았나. 그게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Y를 외치게끔 네. 집에서 뭔가 서포트를 해주시거나 지도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이 왜라는 질문은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른들한테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어른이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노래에 아이브 노래도 있고 비비의 밤양갱 요즘 히트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주가 굉장히 짧습니다. 맞아요. 전주가 바로 들어가 버려요. 맞아요. 옛날 노래는 정말 길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요? 참을성이 없어서? 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보통 많이들 참을성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들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 이거는 맞아. 그렇다면 또 다른 왜는 없을까? 하나만 더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참을성이 없는 건 결과일까요? 원인일까요? 결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원인이 뭐냐? 참을성이 없는 건 원인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뭐냐? 하나 더 생각해보면 사실 전주가 짧아진 건요. 스트리밍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넘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듣고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무제한으로 듣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듣고서 이게 한 5초 만에 뭔가 멜로디도 나오고 그래야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가지고 넘기지도 않고 또 구매도 결정하는데 전주만 30초면 전주도 못 듣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그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에 맞춰가지고 탁탁탁 전주도 짧아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결국 아이들의 집중력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Y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냥 참을성이 없어서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한 번만 더 Y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엄마, 아빠부터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아이한테 해주면 아이가 재밌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야? 라는 식으로 아이가 Y가 저절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이 친구한테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를 또 이 친구도 그래 요즘에 아이브 노래가 뭐 3분도 안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기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Y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저절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가질 법한 궁금증에 대해서 부모님이 먼저 던져보자라는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고 뭐 이런 질문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이고 뭐 이런 건 없나요? 이거를 좀 약간 구분해서 말하면 오픈 엔디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형 질문이죠. 이건 뭘까? 라는 것과 정답이 없는? 그렇죠. 이건 뭘까? 이거는 부모가 아이한테 던지면 좋은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부모한테 이걸 자꾸 던지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해? 이건 뭐야? 아이의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한테 던지기에 좋은 질문,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유도하면 좋은가 하면 선택형 질문. 이거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친구랑 싸웠는데 이걸 이렇게 화해하면 좋아, 저렇게 화해하면 좋아. 라고 하는 순간 이건 자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조언을 구하는 거니까 뭐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든가 아니면 이거와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라고 어떻게 해? 이렇게 어떻게 해? 이렇게 라고 하는 순간 자꾸 정답만 던져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의 생각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질문은 스스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형 질문하는 게 좋고 부모는 아이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오픈엔디드 질문, 확장형 질문을 하는 게 좋다. 질문의 형태를 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아이도 알아줍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그쵸. 근데 엄마 아빠가 하려고 하다가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보자 라든가 그거 그냥 네이버 찾아봐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성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이 한다. 내가 방치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원팀이 아니네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 답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 질문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예.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 왜 죽는 거야? 너무 심하다. 그런 네네. 거 어떻게 대답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모라는 거는 아이한테는 그거는 굳이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게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찾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작가님 자녀들의 공부 지도, 학습 지도의 키포인트가 이런 질문을 유도하고 끊임없이 왜를 찾아가는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책이 똑똑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느냐잖아요. 근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고 이제 생각 얘기를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가님이 책에서 아이를 생각의 단계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부모가 삼상사고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삼상사고 좀 낯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낯설죠.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당연히 낯설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넣으셨는지 그게 뭔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할 때는 고체적 사고, 고체적 사고를 의미하는 건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 같은 약간 딱딱한 이미지. 딱딱하고 팩트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거 변하지 않으니까 딱딱한 거. 그리고 액체적 사고는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한 그릇에 담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최근 들어 빵 터진 게 뉴진 스님이라고 혹시 알죠. 부처 핸섬 막 알죠. 열광하잖아요. 네네. 그것을 한 윤성우라는 개그맨은 정말 오래전부터 활동하던 개그맨이고요. 맞아요. 빛을 잘 못 보던. 네. 빠꾸형 막 이런 맞아요, 거 활동했는데 이 사람은 그 대머리 캐릭터 되게 오래 했죠.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은 좀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인기는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뭘 할까 하다가 중국어를 배웠어요. 지금은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았지만 좀 예전에는 중국이랑 관계 좋았을 때 뭔가 있었지 않을까 해가지고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중국 회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불교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풀리니까 먹고 살려고 디제잉을 배워요. 이게 다 따로 놀아요. 네. 그게 그냥 아무것도 돈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뉴진 스님이란 이걸로 딱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게 빵 터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말레이시아에서 거부를 했다. 맞아요. 봤어요. 이런 거는 엄청난 건데 연예인이 들어오는 거를 국가가 거부했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국가적 연예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고체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잇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커넥팅 다트라고 하는데 닷들을 이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별들이 있으면 별들은 따로 존재하지만 별자를 이어가지고 천칭자리, 곰자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액체적 사고입니다. 닷을 이어가지고 뭘 만드는데 이게 왜 AI 시대에 필요한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이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안 되던 게 되고 되던 걸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옛날에 고체적 사고는 그냥 이게 네모 모양이잖아요. 근데 네모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가게. 근데 여기 세모 모양으로 다음날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모 모양을 쑤셔 넣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는 거고, 세모네? 그러면 세모로 바꿔야지? 동그라미로 바꿔야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는 게 무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액체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고체적 사고는 알갱이로 존재하고요. 그 알갱이를 이어서 형태를 만드는 게 액체적 사고. 그게 이제 유연한, 플렉시블한 어떤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점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해도 AI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AI한테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기체적 사고입니다. 기체적 사고. 관계. AI는 AI와 AI가 만나서 1 플러스 1이면 1이 돼요. 성능 좋은 애로 합쳐져요. 근데 사람은 1 플러스 1이 되면 이게 2이 될 수도 있고 3, 4, 5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때로는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만났을 때 AI는 커넥팅이지만 사람은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을 기계보다 더 발휘할 수 있는 증폭시킬 방법이에요.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기체적 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관계에 대한 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성적 사고. 최근에 에던 그랜트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 이따만한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다 읽어보면 한마디로 인성이 너무 중요해졌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체적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으로 가지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라는 게 알갱이를 형성하는 고체적 사고,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은 내가 책을 읽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겠죠. 액체적 사고는 그걸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을 계속 해보는 연습이에요. 플렉시블하게. 기체적 사고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관계를 쌓고 그렇게 하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AI 시대에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고 자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상사고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눈에 와닿지 않는 상황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또 그런 세대를 산다라고 하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아이들이 살아간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또 대비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이런 연습들을 통해 그런 AI 시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아이가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AI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지 라고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나는 모르는데 너는 해야 돼 라고 하면 이게 환경이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가 먼저 AI한테 뭐 물어보고 라든가 요즘에 AI로 웹툰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웹툰 한번 만들어 보자 나랑 같이 라고 했을 때 얘가 뭐 처음에 하다가 이렇게 재밌네? 그럼 자기 혼자 만들 수도 있어요. AI로 작곡을 해볼 수도 있고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PC나 아니면 자기 들어가면 이런 게 있다는데 깔고서 뭐 설치하고 회원가입하고 하면 너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들어가서 단추만 누르면 될 수 있게 하면 애가 더 잘 들어가겠죠. 부모의 역할은 이걸 같이 한번 해보고 환경을 만들어줘서 얘가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력 실종이라고 말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창의성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창의성은 뭐였냐면 다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볼 수 있나? 저렇게 볼 수 있나 정도가 예전의 창의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AI가 이걸 해줘요. 이거를 좀 다르게 봐줘 라고 하면 이렇게 보고요. 이 책 말고 똑똑한 사람 책에 제가 어떤 예를 썼냐면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알아요. 이 사건의 지평선을 프랑스 대혁명의 관점에서 설명해줘 그랬거든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그럴듯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이게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럼 이거를 얘가 해주는 마당에 그럼 사람의 창의력은 도대체 뭐야? 그냥 이거 쓰는 분이 노가다 하는 거는 얘가 훨씬 더 잘하고 데이터 분석하고는 훨씬 더 잘하고 이걸 활용하는 게 사람의 창의력인데 이것도 얘가 한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의 경쟁력과 창의력, 사고력, 아이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AI로 생성을 해요. 이 생성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딱 본 다음에 거기서 픽하는 겁니다. 요건 좋고 나쁘고 하고 픽한 다음에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패킹을 하는 거죠. 이거 저는 에디팅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AI 시대의 창의력과 사고력은 에디팅 능력으로 가야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 AI가 이 처음에 결과물들을 충족하니까 그걸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생각과 질문과 창의력 이런 것들 AI 시대에 아이들이 갖춰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니까 좀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시를 한 거죠. 일단 깔고서 들어가 보시라는 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GPT를? 네, GPT를 하든가. GPT를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아 본 사람이 꽤 많아요. 아직도. 맞아요. 다 알아. 그런데 일단 나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3분의 1은 사용하지 않았고 3분의 1은 한두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에휴 별로네. 별거 없네. 네, 별거 없네. 근데 별거 없네 하시는 분은 왜 별거 없냐면 뭘 질문해 보셨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 정도?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런 거. 그걸 왜 굳이 걷다가. 그건 진이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그렇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이름 넣고서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소름 끼쳐요. 자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괜히 섭섭해요.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네네. 그 3분의 1 정도만 내가 써보니까 어떻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요즘 GPT-4 같은 경우가 또 새로 나왔잖아요. 이런 거 사용해보기 되게 좋으니까 좀 사용해보시고, 예를 들어 또 제가 수노 AI라고 작곡하는 애가 있어요. 네네. 얘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한번 눌러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런 게 있어? 한번 사용해보시고, 사용해보면서 그거를 아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는 실천 포인트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쉽고 재밌어요. 그거를 생각과 질문으로 연결을 또 시키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가령 자 이렇게 우리가 작곡을 통해서 너의 노래가 나왔는데, 너의 로고송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왜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이런 식의 얘기를 아이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엔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발전하고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 AI의 결과물을 자기가 활용하는 아이가 되는 어떤 방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연습이 된 거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친구는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AI 결과물을 잘 활용하는 친구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책 똑똑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이 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조금 주의해가지고 읽으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 작가님의 입장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랑 뭐 공부해. 근데 아이 입장에서 뭘 공부하지? 근데 사실 엄마도 공부해. 그러면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또 반대쪽에서 이런 얘기 듣잖아요. 학교 공부 잘해봤자 미래엔 소용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이는 뭘 공부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이런 책도 보시고 이 유튜브도 보시면서 되게 여러 가지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쁜 거는 이렇게 가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걸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고 저걸 하실 거면 저렇게 하세요라고 좀 해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한텐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 다음에 AI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수렴형 아이와 발산형 아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것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수렴형 아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보는 게 좋고요. 발산형 아이는 롤을 준 다음에 식스 싱킹잇이라고 6가지 모자거든요. 네네. 모자마다 얘는 창의적으로 얘기해, 얘는 비판적으로 얘기해. 다 달라요, 기능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분간 비판적으로 얘기해, 지금부터 10분간 창의적으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실천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응해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은 그 활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신 10분 뽑아서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유익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시는 분들도 그래, 저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를 좀 지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